오늘 LA 폭동 32주년을 맞아 LA 시장을 비롯해 한인사회와 주류사회 각계에서 기념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중서부 지역을 강타한 토네이도로 지금까지 4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피해는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남편을 결박한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한인 여교수에게 법원이 2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연방상원의원에 도전하고 있는 앤디 킴 연방하원의원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당선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서 김 의원의 정치 이력과 승부사로서의 기질을 소개했습니다. 한인 최대 은행인 뱅크 오브 호프가 테리토리얼 세이빙스 은행과의 인수합병을 발표했습니다. 하와이주를 기반으로 한 예금 모기지 전문 은행을 인수하면서 상호 사업망 확장에 시너지를 낼 수 있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오늘은 LA 폭동이 발생한 지 32년째 되는 날입니다. 각계에서도 4.29 발발 32주년을 기억하자는 움직임이 벌어졌습니다. LA시 캐런 베스 시장은 오늘 LA 폭동 32주년을 기억하자는 의미로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베스 시장은 그날의 아픔을 발판 삼아 장애물을 극복하고 더 강한 도시를 건설하는 데 있어 단결과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LA시 12지구 존 리 시의원도 관련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존 리 의원은 LA 폭동은 아직도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으며 폭동 당시 이뤄진 약탈과 폭력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였다고 지적했습니다. LA 한인회는 오늘 오전 LA 폭동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그날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LA 한인회는 흑인 청소년 3명에게 각각 $500의 장학금을 전달했고 흑인 커뮤니티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First AME는 한인 청소년 3명에게 동일한 금액의 장학금을 전달하며 과거의 아픔을 잊고 함께 성장할 것을 굳게 다짐했습니다. 강력한 토네이도가 중서부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지금까지 4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는데 피해는 점차 확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대한 토네이도가 마을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도로 위를 달리던 대형 트레일러도 강한 바람에 밀려 전복됩니다. 지난 27일 중부 네브래스카주를 시작으로 오클라호마와 미주리, 텍사스주에 영향을 미친 토네이도는 100여 개의 마을을 덮치며 연일 피해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주택은 물론 상가 건물도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파괴됐습니다. 허리케인은 오마하 애플리 공항을 지나며 활주로와 항공기를 파괴시켰습니다. 중서부 지역을 지나던 열차 운행에도 큰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야구공 크기의 우박까지 내리며 피해를 확산시켰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중서부 지역을 강타한 토네이도에 의해 가스 누출 사고가 이어지고 있으며 전력 공급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린이를 포함 4명이 사망했고 30여 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상청은 4,700만 명이 이번 토네이도 영향권에 있다며 주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지난 2020년 남편을 결박한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한인 여교수에게 법원이 2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댈러스 카운티 법원은 지난 2020년 2월 남편 남성우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고은 씨에게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과실치사와 상금 납치, 가정폭력 등의 혐의를 일부 병합해달라는 피고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복역기간을 10년으로 결정했으며 유가족에게 $15만 배상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지난 2020년 2월 남편 남성우 씨를 의자에 묶고 머리에 수건을 둘러 질식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고은 씨는 사건 당시 심슨 칼리지 경제학과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던 터라 한인 사회에 큰 충격을 전했습니다.
박 씨의 형량은 지난 4일 검찰과 진행한 유죄 인정에 합의한 결과로 풀이되며 유가족들은 이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편물을 절도한 뒤 수표를 위조해 부당이득을 챙겨온 일당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미주리주 검찰에 따르면 세인트 찰스와 워런 카운티에서 우편물 절도 사기를 벌인 루벤 김 씨를 포함한 4명의 절도단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42세 엘리아 브릭스는 지난 24일 세인트루이스 지방법원에서 은행 사기 3건과 개인정보 도용 2건에 대한 유죄를 인정했고 44세 제시카 커크 패트릭과 36세 루벤 김 씨, 41세 홀리 레일러도 각각 은행 사기 2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컨트랙터로 일하던 브릭스는 2019년부터 고용주의 집 우체통에서 우편물과 개인 체크 등을 훔쳐내 개인정보를 이용해 체크를 위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씨와 커크 패트릭, 레일러는 위조 수표를 현금화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체포 당시 브릭스는 타인 명의로 된 30개 이상의 직불카드와 신용카드, 총 4423달러에 달하는 100개 이상의 수표, 마약, 그리고 여러 사람의 개인정보가 담긴 노트북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훔친 피해자 정보를 통해 온라인 은행 계좌에 불법 접속한 뒤 자금을 그들의 페이팔 계좌와 다른 신원 도용 피해자가 보유한 계좌로 이체하기도 했으며 우편함에서 훔친 수표를 위조해 재정적 손실을 입히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들 4사람은 각각 받는 은행 사기 혐의 등으로 최대 30년의 징역형과 최대 100만 달러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이들 4명이 광범위한 우편물, 수표 및 개인정보 절도와 관련된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총 11만 6,269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LA시 대중교통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크게 늘자 메트로 이사회가 공공안전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대중교통 관련 범죄는 하루에 5건 가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지하철과 버스, 역사와 정류장에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수준인 겁니다. LA 메트로 이사회는 지하철에서 발생한 살인사건과 버스에서 벌어진 흉기 피습 사건 등 최근 일어난 강력사건에 관련 안전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찰 인력을 늘리고 경관을 더 많이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지만 효과적인 보안 체계를 마련할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역사와 대중교통에 치안 관계자가 배치되고 지하철 입구에 메트로 직원이 상주해 노숙자 등 무임승차 승객을 저지해야 하지만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경을 넘어 미입국한 중남미 불법 이민자들이 노숙자들이 있는 길거리 텐트촌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LA타임즈는 최근 들어 중남미 불법 입국자들이 노숙자 밀집 거주지인 스키드로우로 유입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에콰도르와 페루,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 출신으로 애리조나와 텍사스 국경을 넘은 뒤 친이민 정책을 펼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로 유입된 불법 입국자들입니다. LA 카운티 정부에 따르면 길거리 생활을 선택한 불법 입국자들은 30여 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은 임시보호소에서 90일간 체류한 뒤 길거리 생활을 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체류 신분이 없습니다. 근로에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길거리 생활을 선택하는 불법 입국자들은 더 늘어날 거라는 전망입니다. 국내 대학가에서 확산되고 있는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프랑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송락규 기자입니다. 프랑스 파리 소르본대 입구 앞에 대형 팔레스타인 깃발이 나부낍니다. 현지 시각 29일 정오 파리 소르본 대학 학생 100여 명이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살인자, 소르본 공범 구호를 외치며 가자지구 휴전을 요구했습니다. C'est ce qu'on est en train de voir sous nos yeux, c'est-à-dire le génocide du peuple palestinien, en fait, qui est commis par l'État d'Israël et avec la complicité active du gouvernement français.
일부 학생들은 캠퍼스 안에 텐트를 치고 농성에 들어갔고 소르본대 측은 학교 건물을 폐쇄했습니다. 경찰은 학교 내부에 진입해 강제 해산에 나섰는데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땅바닥에 끌려다니는 듯한 영상이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 25일엔 프랑스 정치대학 시앙스포 학생들도 이틀간의 점거 농성을 벌였습니다. We may have been inspired from what is happening at Columbia, at Yale, at Harvard, at all these universities in America, but our solidarity remains first and foremost with the Palestinian people. 2주째 이어지고 있는 미국 대학가 시위는 갈수록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컬럼비아대 시위 학생들은 학교 측이 제시한 퇴거 시한을 무시한 채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위스콘신대와 노스웨스턴대 등 시위 참여 대학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미 전역 18개 대학에서 800명 넘는 학생들이 경찰에 연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던 아시안 유권자 10명 중 1명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KBTV 기련민 기자입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발표한 바이든 트럼프 재대결 관련 조사 결과에 따르면 11월 대선의 리턴 매치에서는 대부분의 유권자가 2020년과 같은 후보를 지지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아시안 유권자의 경우 2020년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했던 이들 중 12%가 이번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한 표를 던질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종 그룹별로 보면 백인 바이든 지지자들은 94%가 이번 대선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흑인 유권자들의 지지율도 88%로 높았습니다. 그러나 히스패닉과 아시안 유권자는 각각 14%, 12%가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 기울며 10명 중 1명 이상의 의견이 극단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변심의 이유로는 남부 국경 관리 문제, 중동 불안 등의 문제로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실망감이 커진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반면 2020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이들은 94%가 여전히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해 견고한 모습이었습니다. 현재로선 바이든과 트럼프의 리턴 매치가 확정된 상황이지만 이를 달갑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응답자의 49%는 가능하다면 양당 후보 모두 바꿨으면 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지지자 중에서는 18세에서 49세의 젊은 유권자 그룹의 73%가 민주당 후보가 달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약점으로는 신체 건강, 확신 없는 발언 등이 꼽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윤리적인 문제가 약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직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퀴니피익대 조사에서 양측 지지율은 46%로 동률이었고 뉴욕타임스 조사에서도 양측이 사실상 동률에 가까웠습니다. CNN 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49%로 오차 범위 내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앞섰습니다. KBTV 뉴스 길레민입니다. 뉴욕타임스가 앤디 김 연방 하원 의원의 상원 당선 가능성을 조명했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아무도 앤디 킴이 오는 것을 못 봤다. 그게 바로 그가 의지하고 있었던 지점이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앤디 킴은 로버트 메넨데즈 연방 상원의원의 자리를 이어받을 가장 유력한 후보가 됐다며 누구에게도 허락을 구하지 않는다는 게 그의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김 의원은 뉴저지주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3선 고지에 오른 한인 정치인으로 오는 6월 민주당 후보 선출을 위한 프라이머리에서 민주당 후보로 선출되고 11월 상원의원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처음으로 연방 상원에 진출하는 한인이 됩니다. 그는 지난해 9월 현역 의원인 메넨데즈 상원의원이 뉴저지주 사업가들에게 현금과 금괴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하루 만에 연방 상원의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바 있습니다. 김 의원은 메넨데스 의원 기소 다음 날 오후 소셜미디어 X에 출마 선언문을 올렸고 6개월 뒤인 현재 열세를 뒤엎고 뉴저지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선두주자로 떠올랐습니다. 뉴욕타임즈는 김 의원의 출마 선언은 현 시대 뉴저지주 연방 상원 선거 역사에서 아마도 가장 운이 좋은 선거 캠프를 발족시킨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뉴저지주 민주당의 독특한 경선 시스템 탓에 지역 당 지도부에 출마 신고를 먼저 하고 그들의 지지를 구하는 게 기존 선거 관례였는데 이런 기득권을 혁파하는 전략으로 오히려 승기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경선에서 앤디킴 연방 하원 의원과 경쟁하던 태미 머피 후보가 지난달 후보직에서 사퇴해 김 의원은 현재 민주당 경선에서 유일한 유력 후보로 남게 됐습니다. 메넨데즈 의원이 여전히 무소속 후보로 출마 의사를 접지 않은 상황이지만 현 시점에서 김 의원이 뉴저지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라고 뉴욕타임즈는 전했습니다. 이번 상원의원 선거에서는 그는 외부자의 전술을 구사하는 내부자라는 점, 남들이 놓치는 중요한 순간을 거머쥔다는 점을 입증했다고 뉴욕타임즈는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뉴저지주 중남부에서 3선에 성공했고 지역구 재편으로 민주당에 더욱 유리하게 바뀌었음에도 정치 인생을 모두 걸고 이번 상원의원 선거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뉴저지주에서는 1972년 이후 민주당이 연방 상원의원 자리를 한 번도 공화당에 내놓지 않아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하와이 테리토리얼 세이빙스 은행과 전격 인수합병을 발표했습니다. 상호 사업망 확장에 시너지를 낼 수 있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보도에 윤범수 기자입니다. 뱅크 오브 호프의 지주사 호프 뱅크옵은 오늘 테리토리얼 세이빙스 은행의 지주사인 테리토리얼 뱅크옵과의 인수합병을 발표했습니다. 인수 조건은 테리토리얼 주식 한 주당 호프 뱅크옵 주식 0.8048주로 책정했습니다. 테리토리얼 세이빙스 은행은 1921년 하와이주를 기반으로 설립된 전통 있는 지역은행입니다. 자산 규모 22억 4천만 달러에 예금이 16억 4천만 달러에 달할 정도로 탄탄한 예금을 바탕으로 현재 하와이 주 내에서 28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융자가 주택 모기지에 특화되어 있는 만큼 뱅크 오브 호프 입장에선 상대적으로 취약한 모기지 사업 분야를 확장시킬 수 있는 전략적 인수합병으로 해석됩니다. 테리토리얼 입장에서도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여파 속에 대부분 모기지 융자가 장기 저금리에 묶여 있다 보니 수년간 실적이 저조했는데 뱅크 오브 호프와의 합병을 통해 다양한 사업 다변화를 꾀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커머셜 케이퍼빌리티가 저희 하와이 프랜차이즈로 이전이 되면은 그분들의 프로덕트 앤 서비스의 폭이 훨씬 넓어지죠. 그분들이 받을 수 있는 모기지를 100년 이상 영업해온 테리토리얼의 엑스퍼티스가 저희 뱅크 오브 호프로 옮겨지면은 미국 메인랜드에서의 저희 모기지 비즈니스도 훨씬 활성화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뱅크 오브 호프는 테리토리얼이 100년 이상 역사의 지역은행인 만큼 현지 은행 명칭도 그대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며 230여 명에 달하는 테리토리얼 직원들 역시 거의 대부분 고용 승계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의 이번 인수합병은 전격적인 구조조정을 발표했던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 만입니다. 당시 85개였던 지점을 48개까지 줄이며 강한 체질 개선에 나섰는데 이번에 28개 지점을 갖고 있는 은행을 인수하면서 다시 몸집을 키웠습니다. 호프 뱅크옵은 오늘 인수합병 발표와 함께 공개한 1분기 실적에서 2,590만 달러의 순이익을 발표했는데 예금 목표를 초과 달성했고 비용은 전분기보다 2%, 1년 전보다는 7%가량 절감한 반면 자본금 비율은 끌어올렸습니다. 저희들 은행의 그 자본력이 많이 강화돼서 안정적으로 은행을 앞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마련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인수합병 합의서는 아직 테리토리얼 뱅크옵 주주들과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최종 효력에 발생합니다. 뱅크 오브 호프 측은 현재 승인을 받는데 걸림돌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늦어도 올해 안에 모든 합병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젖소가 확산되며 농무부가 우유에 이어 육가공품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간, 쇠고기 등이 검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젖소는 지난달 25일 텍사스주와 캔사스주에서 보고됐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동안 9개 주에서 유사한 사례가 보고되면서 농무부는 유제품에 이어 가공 쇠고기 제품에 대한 샘플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나이가 든 젖소를 가공해 간 쇠고기를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농무부는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에 대해 육류 공급에는 큰 문제가 없는 상태라며 고기를 일정 온도로 굽거나 조리하면 바이러스가 죽기 때문에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수십 마리 이상의 젖소가 이미 조류 인플루엔자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고 텍사스 주민 한 명이 감염된 젖소와 접촉한 뒤 결막염 증세를 겪는 등 우려는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무부가 앞서 실시한 저온 살균 우유 샘플 조사에서도 일부 양성 반응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공 쇠고기 제품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배경으로 풀이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2003년부터 전 세계 23개국에서 889건의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 사례가 보고됐고 이 중 52%에 해당하는 463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신을 버린 주인을 필사적으로 쫓던 반려견의 영상이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차량 가까이를 맴도는 강아지 한 마리. 차가 출발하자 이내 도로 위를 질주하며 따라갑니다. 운전자는 자신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강아지를 외면한 채 매정하게 자리를 떠나고 맙니다. 지난 24일 롱비치에서 촬영된 이 영상은 반려견을 도로에 버린 뒤 도주하는 한 여성 운전자의 부끄러운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구형 렉서스 차량에는 번호판이 없습니다. 운전자가 자신의 행적을 감추기 위해 고의적으로 번호판을 떼어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진 이 영상을 본 한 여성은 영상에 나오는 버려진 반려견을 찾아 임시보호소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